현대차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배수는 엄청 많이 높아질 거다. K배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 상승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올해 유망 섹터로 조방원 반바지로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니까 반도체를 점검했으면 로봇을 여쭤봐야 하는데 로봇 하면 요즘에 또 현대차가 로봇과 일치화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대차가 이번 CES 2016에서 공개한 휴머레드 아틀라스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던데 이게 시장의 충격과 의미는 뭘까요? 가장 큰 의미는 현대차를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환점이 가장 좀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건 사실 현대차가 AI 로봇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좀 극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을 좀 확실하게 주도하겠다. 그런 어떤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대차가 최근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죠. 두 번째는 아마도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어떤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틀라스 그 너튜브에 보니까 아틀라스 영상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비교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교된 영상을 보니까 아틀라스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유연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어떤 360도 회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람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품을 잘 옮길 수 있고 또 완성도가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365일 쉬지 않는 그런 로봇을 이번에 CES 2016에서 발표를 했고 이 로봇을 통해 가지고 현대가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에 물류 현장에 투입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CES를 보신 분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의 어떤 리포트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경악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숫자냐면 아틀라스 한 대가 아시는 것처럼 2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2억 정도 하는 아틀라스가 1년에 소비되는 유집이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공장에서 정말 숙련된 공장에 계신 사람보다 2년 정도 어떤 아틀라스 기계를 대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2년 있으면 기계값 뽑는다는 거죠. 현대차가 2028년까지 3만 대 지금 아틀라스 찍어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표준을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였던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변화가 기업 가치 재평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을까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과거에 자동차 기업은 사실 PER 값이 평균 5배에서 8배 정도 수준으로 전개가 됐었던 게 보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숙 산업이고 또 성장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PER 값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그걸 완전히 깼죠. AI라든지 또는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 이제 재평가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현대차하고 테슬라를 좀 비교하면 사실 테슬라는 자동차만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라든지 다른 어떤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복합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폐가 있다 하더라도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PER 값이 몇 배냐면 200배입니다. 물론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지만 현대차의 PER 값이 지금 얼마냐면 11배거든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현대차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배수는 엄청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AI는 사실 어느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AI보다는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작동하는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큰 성장성이 어디에 있냐? 공장 같은. 제조업 쪽에서의 자동화, 물류 쪽에서의 자동화, 또 헬스케어라든지 심지어는 가정용 로봇까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사실은 현대차를 단순하게 자동차 파는 기업이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꿔서 미래성장 산업 전체에 발을 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니, 가능성보다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틀라스 2028년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투입된다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실제 공정 투입 시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까요? 인건비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30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더한다라고 하면 한 $60 내외 정도로 계산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운영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당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로 투입했었을 때 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냐면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분의 1 이상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아파서 쉴 수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으로 쉬어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아틀라스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초기에 로봇을 투자해서 2, 3년만 지나면 감가상각비는 들겠지만 다 뽑는다는, 본전을 뽑는다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산 효율성은 아무래도 제조업 공장에서의 뭐 1일 3교대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로봇이 혼자 독단적으로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효율성은 3배 정도 높아질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아프거나 쉬거나 또는 잘못되어서 조립을 할 경우에 불량률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360도 회전하는 이 관절이라든지 촉각 센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오차 없이 조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불량률이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차의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인수 당시보다 수십 배 뛰었다는 분석이 있던데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가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그때 얼마 주고 인수를 했냐면 1조 2천억 가지고 인수했거든요. 1조 2천억입니다. 약 한 1조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 1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벌써 한 6년 전인데요. 주변에서 너무 비싸다. 쓸모없는 춤추는 로봇을 왜 1조나 주면서 인수했을까라고 했었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뭐 KB증권이나 하나증권을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최소 30조에서요. 최대 146조로 보고 있습니다. 6년 지나오면서 수십 배, 아니요. 어떻게 보면 120배 증가한 거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지컬 AI죠. 로봇이 이제는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용이 아니라 정말로 공장에 투입이 되고 일생활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예전에는 연구용으로 썼던 로봇이 이제는 돈 버는 기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 예정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상장을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주가의 가치 평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의 IPO가 전개가 될 때 가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가치 평가를 하냐면 PER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니네 기업이 얼마나 벌고 있어, 또 내년에 상장하게 되면 얼마나 벌 거야 라고 하는 가치 평가를 통해서 상장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PER 값이 아니라 PSR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니네 기업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미래에 확실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지금 적자 나는 거 괜찮아. 대신에 미래가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146조의 가치,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80%입니다. 앞서 뭐 30조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30조 적게만 잡아서 30조면 80%의 지분 가치가 있게 되면 24조거든요. 최근에 현대차가 100조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는데요. 24조가 더 플러스가 되는데 앞서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에는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주가의 상승은 더 큰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구글 딥마인드는 엔비디아의 협력이 현대차 로봇의 두뇌 지능을 좀 어떻게 변화시키고 진화시킬까요?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딥마인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 AI냐면 구글 딥마인드는 학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잘 시키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 학습이 된 로봇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엔비디아 쪽 관련되어 있는 건 사실은 엔비디아는 구글 딥마인드하고 좀 다릅니다. 학습 기준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줌으로 인해서 지금 부딪힌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빠른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구글하고 엔비디아는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현대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부분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특히나 멀티모달 AI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멀티모달 AI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부품을 조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A라고 하는 부품에 B라고 하는 부품을 조립을 할 때 과연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되고 얼마만큼의 각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끼워지는 느낌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전개된 이후에 스톱을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멀티모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시간 단축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하려고 했었던 AI 기술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멀티모달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완벽한 로봇이 3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내외로 조립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지금 현대차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은 로보틱스라는 색깔이 입혀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뭐 아틀라스 이런 것들인데, 그럼 로봇에 투자할 때 현대차 그룹을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로봇 주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전에 아까 전에 일부 아마 방송에서 대표님이 지금은 실적 장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현대차를 제외하고 다른 로봇 섹터들은 실적이 나오는 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약간 희망과 꿈이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로봇주 투자를 추천하셨으니까 로봇에 투자한다면 좀 어디를 봐야 하는 걸까요? 현대차 그룹을 봐야 되는 걸까요? 로봇주는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지금 삼성, 현대, 또 두산,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주를 같이 엮어서 전개하고 있는,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로봇주들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집어서 현대차 쪽의 로봇주들을 보셔라 그것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대장주는 삼성의 휴머노이드죠. 삼성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굉장히 휴머노이드 쪽에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삼성하고의 시너지를 크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로봇 쪽에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두산이 하고 있는 로봇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협동 로봇 쪽에서의 전 세계의 한 5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국내는 다 장악했고요. 근데 단지 하나, 두산 로보틱스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나스닥 얘기를 드렸지만 PSR로 계산을 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같이 전 세계적인 매출의 80% 이상을 전 세계적인 부분들로 가져오고 있는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SPG 같은 종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SPG는 LG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SPG의 관절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로봇주에서 보셔야 될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선정했었던 너튜브 방송들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같은 이런 종목들은 늘 언제나 말씀 좀 드려왔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맞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종목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시장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시장이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AI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된 그런 산업이 됐습니다.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전이 난다? 그러면 정말 끝인 것 같거든요.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을 해뒀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ESS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질병이 간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떨어지면 안 되고 풍력 같은 경우에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거든요. 근데 ESS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체질 개선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삼원계 쪽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ESS라고 하는 섹터군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삼원계 쪽에서의 배터리 쪽에서의 라인을 ESS 쪽에 들어가는 LFP로 바꾸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전개가 됐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LFP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또 ESS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인식이 바뀐 거죠.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 기업 망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안 팔려도 ESS라든지 로봇 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아 그래 환경만 바꾼다라고 하면 배터리 기업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리튬 가격이 또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이 양극재 기업들 실적에 미치는 레깅 효과는 뭘까요? 레깅 효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시차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이 리튬을 사다가 오늘 사와가지고 바로 뭐 다음 주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적어도 이제 가공을 하려면 평균 한 2,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작년, 재작년 어땠냐면 고점 대비해서 90%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6월 달부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비싼 리튬을 사서 가공해서 팔려고 하는데 리튬 가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박살이 났던 거죠. 이걸 레깅 효과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작년 6월 달서부터 리튬 가격이 거의 한 3배가량 올랐거든요. 리튬을 사다가 가공해서 팔려고 했는데 또 올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가로 제품을 넘기다 보니까 이익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 증권사의 리포터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올해 1분기 양극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전보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이차전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배터리 수출 한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좀 반사의 이익을 줄까요? K배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중국 배터리가 사실은 전 세계 기업들을 장악했었던 이유가 성능 아니거든요. 기술 아니거든요. 가장 큰 건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수출 환급금을 아예 없애겠다. 우리 돈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증권사에서 최근 들어서 나온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기업의 수출 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배터리의 가격이 적게는 10%, 많게는 15에서 18%까지 수직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보다 정말 제품 품질도 좋고 또 불날 위험도 적으면서 단지 가격에 밀렸다는 이유로 가격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해지는 가격권에 들어선다? 그러면 빅텍 기업들이 대한민국 배터리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밀도도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2차전지 종목들이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주가적인 측면으로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휴머로이드 로봇에 그럼 들어간 배터리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와 요구 조건이 어떻게 다르면 왜 한국의 삼원기 배터리가 유리한 걸까요? 요구 조건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에너지 밀도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바닥에 깔면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또 두 발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들어서 출력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볍고 오래 가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건 사실 LF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로봇 안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출력적인 부분들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순간 출력이 굉장히 한꺼번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움직이거나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려면 전력을 확 끌었어야 되는 고출력의 성능이 필요한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삼원계가 여기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LFP 배터리 쌉니다. 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크지만 몸체 안에 들어가면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가 여기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중에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과연 로봇 안에 LFP 배터리 들어가냐, 3원계 배터리 들어가냐, 또는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냐라고 놓고 체크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핵심은 3개 중에 가장 적합한 건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의 효율성도 좋고 열 관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가 최적화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 잘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꿈의 배터리가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될 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게임 체인저뿐이겠습니까? 저는 구원투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삼성 SDI가 파일럿 라인을 넘어서 양산 준비를 2027년에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유럽의 기업들이 양산 시점을 계속 앞당기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이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딱 2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핵심은 딱 2가지인데, 하나는 화재 위험성이 없다라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거리는 1000km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 같은 경우에 전고체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화재 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안 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거의 없고, 또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100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충전해서 대표님 고향인 대구를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충전 속도도 1000km 갈 수 있을 만큼 풀 충전을 불과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기로 만땅 집어넣게 되면 한 5분에서 6, 7분 요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2배 정도만 소요하면 풀 충전해서 고향 갔다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되니까 이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투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2차 전지에서 주도주 어디로 봐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전고체 쪽에서의 배터리를 지금 계속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은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종목은 올해 1분기는 사실 바닥을 잘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3분기, 4분기에 실적이라든지 또는 리튬이라든지 또 전 세계의 ESS 쪽이 확장이 되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제가 오늘 차트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1년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1년선 위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년선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바닥은 다 끝났고 이제는 상승할 준비를 마쳤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을 뛰는데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 또 그 뒷단에 운동하고 있는 종목, 또 그 뒷단에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종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그룹 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출발선에 서 있거든요. 출발선에 서 있어서 어떤 트리거만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트리거를 통해서 주가는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